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화요일이고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어중 씨 얘기 오늘 할 텐데 음주운전 그게 빠졌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뭐니에서는요,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아 걱정이라는 네.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사연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허재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무려 이 16년간 용의자를 잡지 못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시흥 슈퍼마켓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요. 경남 소재지에서 경찰에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16년 전에 일어난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라니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네, 이 사건은요. 2008년 12월 새벽 시흥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슈퍼마켓 점주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에 칼로 이 점주를 찔러 살해하고요. 그대로 도주를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당시의 범행 장면이 이 매장 내에 있는 CCTV에 고스란히 다 담겼습니다. 근데 당시 경찰은 용의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인을 결국 특정하지 못했는데요. 이후에 2017년도에 시흥경찰서 강령 위지 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하면서 무려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아니 CCTV에 저렇게 용의자 얼굴이 버젓이 다 찍혀 있는데 네. 저걸 그렇게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건이 16년 전이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슈퍼마켓을 내가 나간다, 어딜 따라 쭉 이동한다라고 하면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CCTV도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모두 찍힙니다. 정말로 범인을 찾는데 최적이 된 상황이 2024년 현 시점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영상 기록 장치가 발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가 이동한 경로랄지 아니면 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물적 단서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올해 2월 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인 이 제보가 들어왔고요. 경찰은 조용히 추적한 끝에 경남 지역에 머물던 이 유력 용의자를 붙잡게 됐습니다. 네,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유력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질 경우 네. 처벌할 수 있습니까? 16년이나 지났다. 문득 공소시효 이 네 네. 글자가 딱 그렇죠.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있었다가 201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력 용의자에 대해서 만약에 혐의점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뭐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재 체포된 용의자가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이 용의자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입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CTV에 찍혀 있는 사진만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군요. 또 이게 네. 어쨌든 16년이나 걸렸지만 잡았다니까 네. 다행은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04년에 일어난 밀양 여중생 이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일부 공개가 됐죠. 인터넷 한 SNS 채널을 통해서 이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논란들이 불거진 가운데 자신이 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다라고 자처한 한 남성이요. 한 SNS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문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필 사과문과 음성 사과문은 기존에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한 SNS 채널에는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아묵의 영상 사과문 공개라는 제목으로 약 3분짜리 사과 영상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이 영상을 빌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라면서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자분께는 희미해져서 잊혀져야 하는 그런 아픈 상처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라면서 거듭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해당 영상 속에 이 안무개 씨가 실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영상이 업로드되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그러는데 누리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부 누리꾼들은요, 피해자에게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어떤 금전적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채널 운영자는요, 시간이 흘러서 피해자분이 용서를 하신다면 그때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라면서 지금은 피해자들이 이 가해자들의 물질적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영자는 공지를 통해서 피해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 영상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 다운로드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습니다. 이 밀양 사건은 그야말로 정말 끊임없이 일파만파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음란물에요.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이 지인 능욕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성범죄, 정말 무거운 범죄인데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SNS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1살 여대생이다 라고 밝힌 A씨는요.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을 보낸 적도 없고 내가 직접 나체 사진을 찍어서 개인 소장한 적도 없는데 SNS에 나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직접 SNS에 잠입을 해보니까 와, 최초 가해자가요, 자신의 주변인인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주변인이니까 나의 그런 걸 아니까 이걸 합성해가지고 그거를 막 띄우고 이랬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 수사 의뢰했나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들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자신들이 이런 사진을 주고받았던 이 해당 채팅방을 폭파시켜버리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똑똑하다. 내가 왜 법을 안 무서워하는지 법은 너같이 잃을 거 많은 애들만 무서워하는 거란다 라면서 가해자가 오히려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일관했다는 건데요. 네. 심지어는요, 이 가해자의 어머니조차도 나는 자식을 내 자식 포기했다. 수습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법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서 경각심만 주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이렇게 힘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말이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법을 믿지 못하고 공론화를 네. 믿겠다. 아유, 이게 어떻게 된 거고, 가해자는 뻔뻔스럽게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답답합니다. 자, 다음 이슈요. 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요, 한반도 정역에서 이 상어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삼척시가 피서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관내 9개 해수욕장에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까운 바다에 상어가 출몰한다. 와, 이거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특히나 피서철이 오는데 이 소식이 좀 무섭게도 느껴지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 중에 잡힌 상어는 총 9마리입니다. 지역별로는 고성 4마리, 속초 2마리, 네. 강릉, 동해, 삼척 각 1마리 등으로 확인이 됐고요. 심지어 같은 기간 경상도 동해안에 출몰한 상어까지 더하면 총 15마리나 이미 이제 혼액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혼액된 1년간 혼액된 상어가 14마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데도 이 작년 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상어의 출몰이 잦아진 거예요? 이 상어의 주된 먹이가요, 이 전갱어나 방어와 같은 난류성 어종인데 이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삼척시는 지난해에는 규모가 큰 이 삼척과 이 맹방 해수욕장에만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올해에는요, 이 전체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피서객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이 장마 그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될 텐데 해수욕장들 많이 가실 텐데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상어라죠. 지금 끔찍해, 사진 봤는데 너무 무서워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색다른 모습을 장인 아나운서가 직접 소개해 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멋진 뷰 맛집에 다녀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곳에 가시면 모든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시작으로 글로벌 서울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용산의 미래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서울 도심을 잇는 관문이자 교통 요충지 용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 색다른 멋과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서울시 용산구가 세계 최대 랜드마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살짝 엿보고 왔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기대 그 이상일 겁니다. 먼저 특별한 분의 도움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곳이 국내 최초로 한강 위에 지어진 호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이제 원래 이게 카페 자리였어요. 네, 그 카페 자리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다리 위에 만든 호텔입니다. 한강대교 전망인 호텔에는 단 한 팀만을 위한 스위트룸이 있는데요. 약 145제곱미터 규모로 거실, 침실, 욕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무엇보다 위에 공간이 뻥 뚫려 있어서 개방감도 시원하죠? 와, 사실 저는 들어오다가 저 위에 침실 침실. 공간도 너무 침실은 더 환상적입니다.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침실인데요. 큰 통창을 설치해 노들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의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습니다. 당장 예약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언제 정식 오픈하는 거예요? 정식 오픈은 7월 16일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 또 그런 사연을 받아서 또 무료로 이렇게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건 예약이 를 통해서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는 건 이제 더 많은 외국인들도 편하게 예약하고 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유,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외국인들의 관광객 수가 3천만 명에 입방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곳인가를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뭐 강력한 랜드마크가 좀 없다, 부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뭐가 예. 가장 문제였을까요? 정말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를 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은 제가 많이 좀 제안을 한 편이죠. 이렇게 해서 제안했는데 그것도 시장님께서 본격적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안에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는 예술섬으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이 매력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 세우시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노들섬에 그 문화예술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했었다고요. 그렇죠. 예. 국내 업체, 이제 외국 업체 이렇게 이제 7개를 선정해서 공모를 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굉장히 많이 또 청취를 하고 의견을 또 받았어요. 영국 작가죠. 토마스 헤더윅이라고 하시는 분 그 작품이 이제 6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예.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노들섬이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 노들섬은 이제 소리의 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작품을 선보였잖아요. 이제 작품의 특징은 한국의 산 모양을 형상화한 공중 정원이 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한 노들섬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창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산에 네. 세계 최대 수직 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서울 용산에 이제 100층 규모의
이제 국제무 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는 뭐 이제 거주 시설, 그다음에 업무 시설, 상업 시설, 문화 시설 모든 게 복합된 시설이 2030년도가 되면은 완공이 돼서 그 또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변모할 것입니다. 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그 핵심은 국제업무존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랜드마크를 세울 수 있도록 도시관리기법을 총동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총 사업비 51조 원을 들여서 여의도 광장 2배 크기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구역을 용도에 따라 살펴보면은 국제업무, 업무 복합, 업무 지원 등 3개 존으로 구분되고 있고 중심부인 국제업무존에는 100층 높이 최고층 랜드마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녹지 공간 조성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국제무 단지가 갖고 있는 그 면적이 약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이제 서울시는 그 15만 평 되는 그 규모의 녹지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축구장 한 11개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무 단지와 이제 한강 철교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강변도로가 달리고 있어요. 그 구간을 다 덮개 공원으로 해서 한강을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 주거, 여가 및 문화시설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기후위기에 대처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공유교통과 자율주행 셔틀, 도시항공교통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내연기관 차량 운행의 단계적 제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용산 지역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지금 이제 한 57%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70%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용산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도시에서 이렇게 멋진 것들을 경험하려면 사실 무엇보다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방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그 25개의 소방서에 영상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 한 85억을 들여가지고 본부와 서울 25개 소방서를 전부 다 119 상황실을 새로운 어떤 시설로 지금 탈바꿈을 했습니다. 소방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실을 통해서 우리 대원들이 더 빨리 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소방 관련해서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뭐 소방관 처우 개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방관들의 그런 시설 훈련에 있어서 네. 많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소방본부하고 상의하고 노력한 끝에 실화재 훈련장을 이제 건립하는 거로 약 예산 한 130억 정도가 확보가 됐고 내년에 착공하면은 후내년에 서울 소방도 소방학교 내에 실화재 훈련 연습장을 갖추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안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 랜드마크로 거듭날 용산과 서울시의 모습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난 10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사고요. 처음에 저희는 음주 뺑소니인 줄 알았는데 음주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뺑소니 사고로 구속이 됐고 첫 번째 공판이 열렸고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등 해서 재판이 좀 걸릴 거다 생각했는데 13분 만에 끝나요 또.
이게 왜 13분 만에 끝났습니까? 이 김호중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요. 아직 우리가 이 재판 기록, 증거 기록을 열람 복사를 못 해봤다. 그래서 구체적 의견을 좀 밝히기가 어려워서 다음 기일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내달 29일에 한 차례 더 공판기를 열기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한 상황인데요. 김호중 씨의 구체적인 입장, 즉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할지 아니면 일부라도 부인할지는 다음 공판기일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만 기소된 게 아니잖아요. 소속사 대표도 기소가 됐고 또 이 김호중 씨를 숨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매니저들도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핵심인 음주운전 그 혐의가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택시를 치고,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달아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 물론 처음에는 부인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음주운전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보고 검찰에 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까지도 기소 의견을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요, 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 뺑소니입니다. 자, 우린 지금도 그냥 음주 뺑소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음주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자, 사건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죠. 5월 9일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고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모 씨가 이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자라며 허위 자수를 했고요. 김호중 씨는 사고 후 한참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요, 이 김호중 씨 사건이 조직적 사법 방해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식으로 사법을 방해했느냐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네. 17시간 술 타기 이렇게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들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요.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혜인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듯이 이 김호중 씨는 현장에서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도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2-3시간 정도 지나서 이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사고 현장에 마치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왔고요.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라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매니저는요, 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파손하기까지 했고요. 근데 김호중 씨는 무려 17시간이나 지난 다음 날 오후에 경찰에 출석했고요. 사실은 본인이 운전했다라는 사실을 밝힌 뒤에 17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17시간이 중요한데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김호중 씨 일명 술타기를 합니다. 자,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라지고 난 뒤 1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호중 씨의 사고 전후 행적을 한번 보시면요. 오후 11시 44분에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식당과 유흥주점을 옮겨가며 음주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후 11시 44분경에 사고가 났고요. 그대로 도주한 김호중 씨 약 2시간 뒤에 경기도 구리의 한 편의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곳에서 뭘 했느냐? 맥주를 삽니다. 이 술타기죠. 맞아요. 이 CCTV를 좀 보시면 사고 당시의 옷차림과는 다른 걸 좀 알 수 있죠. 사고 당시 옷차림은 아마 매니저가 가서 이 시간에 이제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김호중 씨는 편의점에서 이 다른 옷차림으로 맥주를 산 뒤에 매니저의 이름으로 예약된 호텔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머물렀습니다. 집에 안 간 거예요. 네.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쳤는데 또 술을 사서 마시는 건 이게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명 이제 물타기 수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추가 음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려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중심으로 기소를 하잖아요. 근데 추가 음주를 하게 되면 마신 양에서 이 추가 음주한 양을 빼야 됩니다. 근데 이걸 뺄 때 운전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수치를 적용을 해서 빼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술의 마신 양, 또 알코올 도수, 또 몸무게, 마신 시기 등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이 가해자,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인데 왜 음주자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걸까요? 이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좀 다르잖아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누구는 금방 술에서 깨고 누구는 막 술에서 깨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이 가해자, 이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고도 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훨씬 우회하는, 훨씬 상회하는 이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음주 부분이 빠졌으니까 네. 뭐야 이거 잘한 거예요. 뭐 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서 운전자 바꿔치기 했고 또 17시간 숨어 있으면서 추가 음주해서 이른바 술타기 했고 그런데 김호중 씨 처음에 술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가 뒤에는 술 마셨다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처음에 음주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CTV 정황부터 다양한 이제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이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난 후에야 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또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김원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네.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고 직전에 주점에서의 CCTV와 관련자들의 진술, 본인의 자백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왜 인정이 안 됐는지 이게 정말 의문입니다. 이게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현행법상 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요.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되어야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측정이 되거나 아니면 측정 이후에 측정을 해서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이 안 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17시간이나 지나서 오면 사실 술이 다 깨버려서 왔으니까 뭐 측정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운전을 했을 때 큰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바로 이제 음주 측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현장에서 이탈해서 도망가거나 이럴 때는 이 음주운전 당시로부터는 시간이 상당 기간 경과했지만 경과한 상태에서도 음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요.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대입식에 넣습니다. 그 가해자의 키나 몸무게, 술의 양, 또 술의 종류, 알코올의 도수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 사고 당시에 이 사람 몸속에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내게 되는 거죠. 즉,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도 17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음주 측정이 가능을 하고요. 측정한 다음에 17시간 전에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 이 공식을 대입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입을 하는데 그걸 네. 교란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술타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서 얘기를 들었겠죠. 결과적으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는데 0.03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은 국가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기록을 경찰이 검찰에 넘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게 빠진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김호중 씨가 여러 차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술을 마시기도 했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술타기 전략, 그러니까 추가 음주를 함으로써 마지막에 이제 측정됐던 그 수치를 근거로 어떤 계산을 했을 때 검찰에서는 이거는 정확한 수치로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넣었다가 추가 음주된 것으로 이 위드마크 공식이 잘못 적용됐다 이렇게 밝혀질 경우에는 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는 빼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이건 재판으로 가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검찰의 의견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을 당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점이다. 그래서 그 CCTV가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다 찍혀 있다라고 하면요. 저도 수사를 할 때 정말 소주에 이렇게 넘기는 잔수 있죠. 이 잔수를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음주 당시의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정확히 특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추가 음주라도 없었다고 하면 좀 계산했을 때 입증이 좀 편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음주에 대한 부분은 아예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이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네. 이런 건데. 유명한 또 명언이잖아요. 네, 나 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립이 됐거든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음주의 영향으로 이 운전을 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바로 위험운전치사상죄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형량이 높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이라는 이 죄명은 빠졌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이 택시기사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다라는 혐의 자체는 들어갔기 때문에 죄명이 좀 바뀌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죄명이 바뀐 거니까 네. 이게 뭐 형량에는 차이가 그렇게 없겠네요. 네, 형량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보다도 위험운전치사상이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라고 해서 형량 자체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 차이가 없고 오히려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김호중 씨가 보였던 매니저들을 동원해서 이 증거를 좀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정황이랄지 혐의를 좀 계속해서 부인했던 정황이랄지 추가 음주를 했던 정황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판 결과에서 굉장히 김호중 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았던 게 다 확인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일단 음주운전하고 걸릴 것 같으면 도망가라. 사고 내면 무조건 도망가라. 그리고 집에 와서 기다릴 줄 모르니까 집에 가지 마라. 딴 데 아니, 가서 자라. 호텔이나 가서 호텔이나 자라. 딴 데 가서 네네네. 자라. 그리고 술 타게 해라. 예? 그리고 술이 다 깬 다음에 경찰에 가서 자백을 해라. 자수해라. 그 다음에 전관 변호사하고 나타나라.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네. 예? 요거 그대로 했어요. 누리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누리꾼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견 좀 보시면요. 음주 사고 내면 도망이 답이라고 가르쳐주네. 음주운전 꿀팁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김호중처럼 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 김호중 씨의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요. 과거 이창명 씨의 음주 무죄 사건도 덩달아 떠오르고 있는데요.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기 개그맨 이창명 씨가 어젯밤 억대의 고급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에 사라졌습니다. 지난 2016년 4월이었죠. 이창명 씨의 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그 후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사라진 운전자. 사고 발생 후 20시간이 더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 씨는 그러니까 음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거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음주운전 안 하신 겁니까? 술을 못 마십니다. 하지만 이후에 경찰은요,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주류가 들어갔던 것이 CCTV상 명확히 확인이 됐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운전 직전에 대리기사를 불렀던 것까지 보고 경찰은 음주운전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술을 마셨으니까 대리기사님을 부르셨겠는데 근데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왜 직접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창명 씨가 결국에는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요. 사고 직후에 심지어 직접 병원에 가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인한테 이 사고를 좀 처리해달라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이창명 씨는 오후 2시쯤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과의 첫 통화에서는 내 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진 통화에서는 내 후배가 운전했다 이렇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진술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 경찰 출석 요구에 20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때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2018년 12월 이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수위가 0.03%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이창명 씨 사건이 일어났던 2016년도에는 처벌되는 수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당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나왔는데요. 예. 네. 0.05%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수치 아닌가요? 그런데 왜 네.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0.05%가 계산해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요. 사고 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 이탈했던 점,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했던 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이창명 씨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 선고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이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라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정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추정치일 뿐이지 이러한 것이 이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 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의심은 들지만 의심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재판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이 피고인이 운전했다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진 않았다라면서 이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일단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뭐 그쵸. 도망가라 이걸 보여준 뭐 똑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렇게 현장을 벗어나는 것 말고도요. 술타기라고 하죠. 술타기로 인해서 무죄가 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9년 7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트럭기사 A씨는 트럭을 몰다가 마주오는 이 택시 승용차와 충돌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트럭기사 A씨의 행보가 수상합니다. 사고 직후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 한 병과 이온 음료 한 캔을 구매한 후에 벌컥벌컥 저렇게 마셨는데요. 사고 후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6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고 시점에 이 사람이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낸 건지 아니면 이후에 마신 술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모호해진 겁니다. 네. 사고를 내고 너무 내가 무섭고 막 이래서 좀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술을 먹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보면.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사고를 내고 고의로 술을 마신 거 이게 누가 봐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하게 그렇게 의심이 되죠. 근데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 직후에 이 트럭기사 A씨가 술과 이온 음료, 또 흡수가 잘 되는 이온 음료까지 마신 거예요. 그런 바람에 A씨의 정확한 음주 상태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경찰은 이 트럭기사 A씨의 동의 하에 다시 음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동의하에도 좀 웃긴데 2달 뒤에 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경찰의 논리는 이거예요. 사고 당일 진짜 당신이 사고 직후에 마신 술 때문에 0.169가 나왔다면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2달이 지난 후에 그럼 똑같이 지금 맨정신에서 소주 한 병과 이온 음료 한 병을 마셨는데 0.169가 나오면 당신은 그럼 그 전에 술을 안 마신 거다. 내가 이렇게 인정해주겠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해보니까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5%가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추가 음주였다는 부분들이 강력하게 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 2달 전에는 0.169가 나왔으니까 그 수치의 차이가 알코올 농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동안 건강 상태가 내가 안 좋아졌다라든지 네. 간 상태가 2달 전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또 막 빠져나갈 수 있는 걸 찾을 것 같긴 해요. 변호사 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정말 주장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 2달 전 나온 수치 0.169%에서 2달 뒤에 측정한 수치죠. 0.115%를 빼면 0.05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처벌 기준, 음주의 처벌 기준인 0.03%를 넘겼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유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유죄죠. 음주운전 한 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1심 재판부는요. 이거 음주운전 맞다. 이 처벌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피고인은 유죄다라면서 이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음주운전이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오.
음주운전이 무죄가 나왔다?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 이재용 국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가 여기에 그래, 숨겨져 그럴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2심에서는요. 1심이 이 A씨의 알코올 체내 흡수율을 반영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이 사고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음주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 몸의 체내에 흡수되는 어떤 시간이나 흡수율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달 뒤에 맨정신에서 갑자기 마신 다음에 측정한 것과 사고 시점으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음주를 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1심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너무 0.169 빼기 0.115를 했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 요 부분을 간과해서 이 처벌 기준 0.03%를 반드시 넘겼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2심 재판부는 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피곤할 때 술 먹었을 때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술 먹었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체내 흡수율까지 다 감안해서 측정을 한다.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예,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이게 너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이거 무슨 가해자를 위한 법 적용 아니냐. 왜 이렇게 유리한 수치만 적용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고도로 입증이 돼야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건 하나의 공식일 뿐이지 개개인별로는 조금의 결과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음주운전이 유죄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걱정과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에 일단 현장을 벗어나고 네. 보란 듯이 이제 편의점 CCTV 아래서 음주를 하고 술타기라고 하죠. 그 후에 이제 무죄가 나온다면 이거 분명히 따라하고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몇 가지 사건에서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 이거 확실히 이게 되는구나. 이래서 실제로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음주 단속이 있으면 차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처벌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원칙 정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음주를 숨기기 위한 꼼수들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서 음주 측정 자체를 모호하게 하는 그런 수법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는데요.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대전에서도 김호중 씨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줄줄이 들이받습니다. 정말 갈짓자로 가네. 네네. 이 운전자 사고 이후 그대로 도망을 쳐버리는데요. 사고 이 38시간, 38시간이 지난 후에 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50대 여성 운전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도 0%. 아니, 그럼 38시간 지난 다음에 왔는데 0%. 그러니까요. 그냥 안 나온 거예요. 술 안 네. 마신 걸로 된 겁니다. 그런데 알코올 농도가 0%가 나왔는데 어떻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검찰에서 도망가신 분이 왔을 때 이 음주한 거에 꺾이는 숫자 그걸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유죄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 경찰에서도 사고 당시에 이 운전자의 동선을 역추적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치킨집에서 가해자가 술을 마신 CCTV가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영수증을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거기 소주 3병, 맥주 2병 이런 것도 만취 있었고. 상태네. 네, 그리고 CCTV 상에서도 술을 마신 것들이 그대로 음주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녹화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정황 증거를 모두 모아서 국과수에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얼마였을지에 대한 분석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을 것이다라는 국과수의 결과를 받아듭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른 토대로 이 50대 운전자, 여성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체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비슷한 사건인데 결과가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 당시의 상황이 CCTV로 포착되진 않았잖아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결정적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음주 상태가 영수증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도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 사건 이후로 모방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검찰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요, 추가 음주하실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과 동일하게 판단이 되어서 처벌할 수 있는 입법까지 된다고 하니까 사고 냈다, 달려가서 편의점에 소주 사서 마신다, 이 공식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김호중 씨의 이 공판 결과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런 사고를 치고 법망을 촘촘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법이 더 촘촘해져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5분을 지났었습니다. 이번엔 돈에 대한 얘기하죠.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사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과소비를 하지 않는데 돈이 안 모이는 아들. 우리 아들 장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근데 아마 누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바로 저래. 내가 과소비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돈이 안 모여.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저희도 아까 이렇게 보면서 네. 이게 내 얘기인데? 이거 진짜 제 얘기죠? 그죠? 네. 김현우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저 멘트를 보니까 네. 돈이 안 모이는 아들. 뭐 요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네. 장가 갈 수 있을까요? 해서 약간 살짝 제가 찔끔하거든요. 근데 장가 안 가도 저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네. 아유, 이게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장가 안 가는 아들이 좀 눈에 밟히긴 하는데 이 돈을 못 모아서 장가 못 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저도 이게 수입이 일정하게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직장인이 아니고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렇게 뭐 돈이 안 모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버는 대로 써요. 아, 예, 저런. 좀 여자친구도 없고, 아, 저런. 뭐 약혼자도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예. 안 모으는데 사연을 보니까 갑자기 이래도 되나 돈을 안 모아도 되나 이렇게 좀 약간 현타가 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너무 무서운 말 들었어요. 저는 버는 대로 써요. 무섭다. 결혼은 굉장히 무서운 남편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결혼해서 근데 저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예. 그래도 이게 돈을 모으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각 때 저렇게 막 쓴 사람들도 결혼해서 생활인이 되면 모으긴 모으더라고요. 원 없이 작업도 가요 써봤어. 그러면. 너무 많이 써봐서 그런가요? 네. 일단 결혼을 하는 게 이제 또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결혼 이런 비추 식은 뭐. 결혼 비추하시는 겁니까? 아니 비추 아니에요. 예, 가면은 모을 거예요. 가면 모을 그래요? 거예요. 네. 정신 차려야지. 결혼은 절대 비추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결혼 좋아요. 이게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네, 같고 네. 안정감이라는 게 딱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얘기가 사연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이분이시거든요. 그 시청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인선 씨는 아니고요. 사연들을 좀 다시 돌아가 보면요. 어쨌든 결혼하려면 남녀 상관없이 일정 자금은 필요합니다.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이 좀 필요한데 자, 근데 사연 주신 어머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요. 엄마한테는 완벽한 아들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머니가 보기엔 이제 과소비를 하지 않는데 아들이 돈을 못 모으고 있는 거예요. 네. 과소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내 수입에서 이게 따져봐야 되겠죠.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주관적인 거고요. 이제 과소비라고 한다면은 분에 넘치는 소비, 내 소득에 맞지 않는 소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문제냐? 저축을 못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과소비가 뭐 소득의 몇 %를 쓰는 게 과소비다라고 정해놓은 건 없지만 내가 필요한 저축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 과소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사연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직한 지 3년 차 되는 28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아들은 참 착해요. 직장 생활도 착실하게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유 인선아, 이번 주에 그 엄마 친구 아들, 인서가 물 좀 그만 먹고 엄마 말 좀 들어. 재용이 결혼한대. 그래, 잘 됐네. 잘 됐기는. 아니 막말로 네가 재용이보다 인물이 빠지니 성격이 나쁘기라니. 아니, 엄마. 아유 진짜. 아니, 근데 걔가 공부는 나보다 조금 잘했지. 지금 대기업 다닌다면서. 아니 대기업이 뭐 별거야. 젊어서 그 명태당하니니 너처럼 가늘고 길게 그냥 그렇게 잔잔하게 다니는 게 좋은 거야. 길게 가늘고 길게? 그게 칭찬인가, 엄마? 인선아, 엄마도 이제 내일모레 환갑인데 손주는커녕 너 지금 연애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대체 뭐가 문제야? 설마 너 그 여자에 관심 없는 거야? 아니야, 나 여자 좋아해. 아니 근데 뭐 결혼은 뭐 맨몸으로 하나? 모아둔 돈도 없는데. 아니 너 그 직장생활 그 3년이나 했는데 그 모아둔 돈이 그 왜 없어 그게? 엄마, 월 280 벌어가지고 어떻게 모아? 야, 네 아빠는 그 돈으로 우리 네 식구 다 먹여 살렸어. 아빠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아빠는 몰라. 나 필라테스 가야 돼. 운동 갈 거야. 또 나중에 필라테스도 돈 안 모으고 저거 다 들어가는 엄마 마음도 모르고 모은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간다고 말하는 아들. 막말로 집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꾸밀 줄도 모르고 술도 안 마시는데 대체 우리 인선이 돈을 왜 못 모을까요? 우리 아들 장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야, 걱정은 많으시겠지만 일단 이 집 아들은 효자입니다. 지금 28인데 직장 생활한 지 3년. 그럼 25에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요즘 같은 때에 이건 엄청난 효도입니다. 오, 맞네요, 이것도. 그리고 나가 살지 않고 지금 집에 들어와 사는 모양. 네. 네? 착하잖아, 일단. 집세도 아끼고. 집세. 일단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집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모이는 돈이 없다 네. 그러거든요. 뭐 월세를 낸달지 뭐.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돈 빼고는 다 저금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28살 직장생활 뭐 3년 차 한참 재밌을 때긴 해요. 또 나가들어서 너 할 것도 많고 그렇죠. 뭐 살 것도 많은 때긴 한데 사회생활 해야죠. 또 돈 좀 쓰면서. 그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또 오손도손 자리하다 보면 또 인연을 만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저의 그녀를 언젠간 만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모르시는 이 연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 어머니가 보기에는 과소비는 분명히 없는데 왜 돈을 못 모으는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이분의 수입 지출 내역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사연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 세후 28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는 28살 청년이고요. 저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금 50만 원, 주택 청약 10만 원, 그리고 각종 보험은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고정 지출로 차량 할부금, 그러니까 이게 애증의 자동차입니다. 차 없애야 돼. 2,400만 원 차량을 48개월 전액 할부로 사서 할부금이 55만 원 나가고 있고요. 관련 보험 9만 원, 또 유류비 15만 원, 와우. 통신비 10만 원,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운동에 월 27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뭐 테니스 강습에 18만 원. 뭐. 운동을 또 2가지 이상을 하고 계시네요. 와. 이거 제 28살 일기장 같은데 자동차 전액 할부 요거 소장님이 저번에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부분인데 요거는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이제 28살 청년치고는 양호한 소비인 것 같은데 적금도 50만 원하고 청약도 넣었고 어머니께서 성실하다고 한 이유는 있어요. 근데 280만 원이에요. 세금 제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280만 원인데 여기서 저축하고 보험 75만 원에 고정 116을 쓰고 90만 원 가량 남아야 되는데 네. 이 돈은 어디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용돈인가요? 네, 요거 지금 보여드린 요 화면 자체로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미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실 돈을 쓸 수 있잖아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그럼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에 돈을 가장 많이 저축을 할 수 있는 이 시기, 요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을 많이 쓰는 뭐 취미도 아니고요. 또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아들 과소비 안 하는데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쓱 보면 이게 뭐가 많네.
OTT 구독료, OTT가 있구나.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그리고 각종 멤버십까지 일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드라마, 영화까지 다 섭렵하고 계시네요. 부지런하시긴 부지런하시다. 근데 이게 OTT 성실하시네요. 구독료 이런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요즘 진짜 이렇겠네. 그리고 경조사비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아니 뭐 이거 직장 생활하니까 나갈 수 있는 그쵸. 거고요. 친구 여행 모임이 뭐지? 돈 모으나 본데 2만 모아서 원이고. 가나 보다. 네. 테니스가 아까 좀 과했는데 18만 원 월 강습비 나가는데 친목 모임이 10,000원. 근데 기부까지 하고 있어요. 네. 할 거 다 한다고 봐야지. 할 거 다 한다. 다 합니다. 뭘 더 하나 좀 보시면요. 여기다가 샐러드 정기 배송까지 받고 있어요. 운동을 하니까 식단을 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지. 이거 어머니한테 부탁해도 해주실 텐데. 근데 이게 뭐 따지고 보면 막 엄청 이게 다 큰 돈은 아니에요. 편하게 나가네. 근데 10,000원, 2만 원씩 이제 계속 드는 건데 네. 이걸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선생님 근데 그렇습니다. 이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게 딱 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몇천 원, 몇만 원, 10,000원, 2만 원 요게 합쳐지다 보니까 대충 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사실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얼마 안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30이라고 한다면 이분의 지금 소득액에서 10%도 넘는 금액이고 네. 이 30만 원 1년 동안 모으면 360만 원 한 달치 월급도 그러네. 있죠. 그리고 3년이면 벌써 1,000만 원입니다. 와. 30만 원, 10,000원, 2만 원 이렇게 쌓인 게 3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했던 돈들이 모여가지고 내 저축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저축보험을 빼고 고정으로 돈이 아까 116만 원이었는데 예. 나가던 돈이 30만 원이 더 있는 거니까 네. 고정비가 150만 원에 가깝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삶의 질을 위한 거라서 과소비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아니 근데 이게 애매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이 진짜 맞아요. 네. 이게 큰 돈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꾸준히 내다 보면 큰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있어요. 자잘한 게 이렇게 축 있잖아요. 근데 뭘 빼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분도 네가 정리해 이러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거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뜯어고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고정 지출비가 너무 많고요. 소득에 네. 비해서 저축이 너무 낮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건 뭔지 살펴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과감하게 좀 잘라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에 비해서 저축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몇 % 정도를 저축을 해야 이 정도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혼이면서 이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다면 최소한 70% 이상은 저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70%요? 그렇죠. 이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 사실 월세, 관리비, 공과금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정도 이상은 저축을 하라는 걸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방에 만약에 취업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로 독립해서 원룸을 구하고 이래야 된다면 저축을 못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같은 사연에서는 뭐 200만 원도 충분히 저축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실수령액이 280만 원이니까 70%라고 그러면 네. 196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은 저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저축 포함해서 고정비만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 하죠. 네.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 예. 정기적으로 나가는 구독료, 멤버십, 뭐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게 사실 저도 한 달에 한 편 못 보고 지나가는 그런 구독료도 있거든요. 그죠, 그죠. 지금 저도 약간 뭐 휴대폰 보험도 그냥 들고 있고 네. 뭐 다 아는 뭐 너튜브 네. 뭐 프리미엄도 하고 있고 음악 서비스도 듣고 있는데 네. 저도 잘 못 듣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 한번 사실 어젯밤에 그 구독료로만 저도 얼마를 내나 계산을 해봤더니 68,000원 정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오더라고요. 저는 더 나가요. 더 나가요? 네. 그 저도 꽤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게 고정비라는 게 저희 이제 어쨌든 MZ 세대 그렇죠. 이게 안 나갈 수가 없는 돈이긴 요즘에 합니다. 그런 거 안 하면은 약간 도태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친구랑 대화하기도 좀 어렵고 맞아요. 음악 서비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뭐 배송 뭐 푸땡 뭐 이런 것도 요즘은 구독을 해서 저도 뭐 빠르게 받고 이런 서비스 이용하거든요. 이재용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도 먼플릭스인가 그거 하나 하고 그 외의 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마 근데 네. 집에서 다른 분이 그러니까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제 동거인이 뭘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없인 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요즘에 이 공통적으로 사실 이런 이 돈 내고 뭔가 시청하는 거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한 달에 뭐 몇천 원, 뭐 10,000원 남짓한 돈을 다들 쓰고 계신데 요즘 구독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OTT 서비스일 겁니다. 다달이 돈 내면서 그에 맞는 뭐 어떤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는 건데
사실 그거 자체가 우리가 구독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게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습니다. 옛날에 구독이라고 한다면 신문 구독이 먼저 떠올랐죠. 근데 요즘에는 각종 모든 서비스에다가 구독을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OTT를 보는 것도 구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쓰는 걸 과거엔 렌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 OTT 뭐 구독같이 마찬가지로 구독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범위가 좀 넓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뭐 구독 서비스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의 다가 통신비 나가는 부분도 많을 그렇죠. 것이고 네. 이렇게 구독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달 몇천 원, 몇만 원씩 내는 고객들이 쌓이게 되면 그게 꾸준하게 정기적인 수입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충성 고객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나쁜 거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저 비싼 물건을 매달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그런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 이용한다는 게 네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달콤하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물건과 서비스는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이걸 다 살려니 내 월급은 부족하고 그런데 구독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만 내면 이걸 다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금방금방 신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장에 젊은 이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구독 서비스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인기를 끄는 게 바로 명품 시장입니다. 명품도 다달이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값이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연예인들이 이쁜 옷, 뭐 이쁜 가방 이런 걸 들고 나오면 나도 좀 사고 싶은 마음은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뭐 한 달치 월급을 훌쩍 넘겨서 과거에는 이 접근조차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명품들도 이 저렴한 가격에 빌려 쓸 수 있는 구독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디한 감성은 나도 한번 겪어보면서 소비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뭐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에 유행은 지나갈 거 이걸 굳이 큰 돈 들고 살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에 이런 명품들도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아예 사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진짜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몇만 원, 만 원, 2만 원에 내가 명품 가방 몇백만 원짜리를 쓸 수 있다면 들 수 있다면 이게 합리적인 소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관성적인 소비가 몸에 붙습니다. 요만큼씩 지출하는 게 나는 뭐 어차피 쓰는 돈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매달 지출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구독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내 분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서 써야 된다면 300만 원, 400만 원 줘야 되는 가방을 엄두도 못 냈던 걸 만 원, 2만 원 내고 이용을 할 수 있다? 사실 분에 맞지 않는 소비를 다른 식으로 전가시킨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뭐 보시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이걸 다 보고 있는지 OTT 서비스 이거 다 찾아보려면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찾아보면 광고만 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조금 편하려고 광고 건너뛰게 하려고 돈 내고 이런 거 추가하다 보면 보지도 않으면서 돈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멤버십 이거 해지하셔야 되고요. OTT도 진짜 내가 자주 보는 거 한 가지만 남기고 사실 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원도 우리 라디오 들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저도 저녁에 라디오를 하는 DJ로서 근데 이게 좋아하는 노래 모아들으면 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음악은 괜찮지 않나요? 가수로서 음악은 근데 라디오가 솔직히 음악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말들이 많아. 제가 말이 많아요. 예전에는 라디오 이거 테이프, 공테이프 넣어놓고 맞아요, 녹음해서 녹음했죠.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듣게 되는데 요즘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좋습니다. 음악도 들어야 되니까. 다만 이게 음악 듣는 거 한 달에 뭐 커피 한두 잔 값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구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들으셔도 좋은데 그러려고 한다면 한 달에 커피 한두 잔은 아끼셔야 된다는 거죠. 커피 한두 잔도 먹고 음악도 듣고 이러면은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 돈을 모으려면 뭔가 포기해야 합니다. 맞아. 포기할 건 하고 저축하는 기쁨으로 내 기쁨을 돌려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왜 돈이 안 모이지?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네. 고백을 하시니까. 네, 제 얘기라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다른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제 소장님의 조언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6만 원 가량이던 OTT 구독료 등이 5,500원. 확 줄었네. 네,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자잘한 그 회비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친구 여행 모임, 경조사비, 테니스 친목 모임, 기부,
15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요거는 사회생활 하려면 필요할 텐데. 그렇죠. 이분 또 사교적인 성격 같은데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소비하셔야 됩니다. 네. 돈은 쓰려고 버는 거니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모든 거 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쓰게 된다면 내 월급 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월급은 한정적인데 소비는 재벌 2세처럼 하게 되면은 이건 돈을 못 모읍니다. 그러니까 샐러드 배송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뭐 친목 모임을 활발하게 하는 대신에 OTT는 난 안 봐. 다른 걸 끊으시라는 이런 좀 조절은 필요합니다. 이게 단체 생활이냐 개인 취미 생활이냐 네.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잘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건 네.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 달에 200만 원을 저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차 할부금이 그래, 문제예요. 이거. 이게 꽤 크거든요. 어. 월 55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차를 처분하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차를 처분하는 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불편하기도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과시의 목적으로 차를 사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차를 팔았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걱정이 되거든요. 너 차 왜 팔았어? 어려워? 뭐 이런 이 시선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런 걸 극복하고 차를 팔 수 있다? 그러면 돈 모으기는 이분은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이 보면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9만 원. 9만 원 있고. 테니스가 아까 18만 원이고. 그렇죠. 테니스 레슨도 받고. 요 부분이거든요. 아, 네. 정말 이거 티끌 모아 태산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들 좀 끊으셔야 돼요. 운동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요즘에 홈 트레이닝 있잖아요. 홈트. 어머님하고 같이 홈트 하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요즘에 날이 더우니까 밤에 조깅이라도 하시고요. 만약에 스트레스 해소,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운동이 꼭 필요하다, 뭐 취미가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게 비용이 들어간다면 다른 소비를 좀 줄이셔야 한다는 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한 달에 200만 원 저축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8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80만 원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사교 모임, 운동, OTT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머니가 근데 이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혼 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차나 헬스나 테니스가 이게 다 필요해. 데이트할 때.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사람을 만나든가 뭐 이 차도 있어야 뭐 자 타세요도 하고. 아유, 하여간 뭐. 어려워요. 네. 이거 근데 요걸 모으려면 요건 끊어야 되고. 돈 모은다고 집에서 홈트하면 어머니만 맨날 만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소장님의 이 맞춤 솔루션으로 어떻게 됐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결과입니다. 소득 280만 원 중 올해 안에 1,000만 원 모으기를 목표로 잡고 월 20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할 것. 자, 그리고 차는 팔았습니다. 꼭 필요한 고정 지출,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을 35만 원으로 잡고요. 남은 45만 원으로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사교 모임, 운동, OTT 구독 이렇게 소비할 것 정리해 주셨습니다. 와, 소장님 월급 280만 원에 200만 원 저축이 가능한 거였네요. 가능합니다. 아, 근데 오늘 솔루션 완전 매운맛. 너무 맵죠? 기가 근데 막히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도 본인이 딱 그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본인이 결심하고 이렇게 끊어낼 거 끊고 좀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자, 어쨌거나 이제 빨리 돈을 모아서 결혼 자금을 만들겠다.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만든 솔루션이거든요. 이렇게 좀 한번 바꿔보죠. 돈 모으는 재미를 한번 가져본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돈 모으는 재미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월급이 늘면 저축해야지 이거 지금 소비 습관 안 잡히면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힘들더라도 일단 돈 모으는 재미부터 붙이셨으면 가장 좋습니다. 모으는 것도 습관이에요. 쓰는 것도 습관이고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보죠.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해안은 낮까지 강한 비가 내립니다. 오늘 오전 중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도 나가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중부에는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각종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하천이나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 지역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그 밖에 서쪽 곳곳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아침과 밤에
오늘 낮 기온 함께 보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제주에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서울과 청주는 30도,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밤에는 중부에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시간당 최대 30mm가 쏟아질 텐데요. 취약 시간대에 야행성 폭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중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남부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대신 남부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장마가 끝난 게 아니라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주의 살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 예보뿐만 아니라 날이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네, 네. 더위로 인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